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사위와 장인의 대결. 유경수는 구사단 참모장 박정희 중령이 장인 육종관에게 정식으로 인사하러 오는 날 홍정자, 송재관 등 집안 아이들을 문 밖에 세워뒀다. 박정희는 운전병이 모는 지프를 타고 나타났다. 철모에 카빈 소총을 맨 부관을 앞세워 바짝 마른 박중령이 들어왔다. 더 바짝 마른 부관은 걸을 때 철모가 흔들거려 아이들은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먹었다. 박중령의 전투복 상의 양 어깨엔 초록색의 지휘자 견장이 붙어 있었다. 멋을 낸 차림이었다. 아이들의 안내로 대궐 같은 집에 들어선 박정희는 안채의 대청마루로 올라서 이경령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이런 일에는 유달리 호기심이 많은 부인네들과 아이들은 옆방으로 들어가서 미닫이 문을 닫고 틈새로 눈과 귀를 갖다 댔다. 유경수의 친가 쪽 동생인 송재관은 마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볼 수 있었다. 먼저 박정희 씨가 저의 외삼촌 육종관에게 큰절을 하면서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죠. 외삼촌은 저를 대충 받았지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사윗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역력했어요. 외삼촌께서는 상대가 잠시 다른 쪽으로 눈길을 줄 때는 날카로운 눈매로 그 사람을 싹 훑어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육종관은 딸이 자기 몰래 박정희와 약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육종관은 박정희에게 형식적인 질문만 몇 차례 던지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엿보고 있던 송재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박정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오른쪽 무릎을 반쯤 세우고는 그 위에 오른팔을 걸쳐놓은 불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도 매형이 왜 그때 그런 자세로 앉아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외삼촌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마음의 문을 닫은 듯합니다. 육종관은 박정희에게 매정하게 말했다. 요사이 군인들이 얼마나 끼가 많은가. 34살까지 총각이 어딨나. 좀 더 알아봐야겠네. 일이 꼬이는구나 하고 직감한 송재관이 박정희를 보니 그는 육종관의 말에 고개만 주걱거리면서 지포라이터를 꺼내더니 손장난을 치는 것이었다. 라이터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똑깍똑깍 소리만 어색한 방 안 공기를 깨고 있었다. 육종관은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그럼 잘 놀다 가게 라며 방을 나왔다. 그날 박정희는 저녁을 잘 대접받았다. 잠자리로는 유경수의 동생 예수방을 썼다. 박정희가 저녁상을 몰리자 유경수는 예수를 앞세워 그 방으로 들어갔다. 유경수는 다소곳이 앉아 박정희가 묻는 말에 대답만 했다. 유계수는 그런 언니의 수동적인 모습에 다소 불만이었다. 박정희 일행이 다음날 새벽에 집을 떠나자 육종관은 본처 이경령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태도가 그게 뭐야. 라이터를 찰칵거리지를 않나. 꽁초까지 피우지도 않고 장초를 끄질 않나. 육종관의 주된 불만은 박정희의 집안 내력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딸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타인에게 항상 공손한 박정희가 육종관에게 보인 의외의 모습은 그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리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녀가 참석해 비밀 약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육종관의 반대란 활시위를 떠난 화살을 논하는 격이라고 그는 판단했을 것이다. 박정희는 이런 배짱을 품고 육종관의 영토를 야금야금 잠식해간다. 대전의 구사단 사령부에서 박 참모장과 같이 근무했던 작전참모 손희선 중령은 박정희가 툭하면 저녁에 사라졌다가 아침에 돌아오곤 했다고 기억한다. 박정희를 누이뻘되는 유경수에게 소개했던 송재천 중위는 이때 박정희의 직속 부하인 군수참모 김재춘 중령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송재천은 박정희가 워낙 내색을 하지 않아서 두 사람의 사이가 잘 되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눈치가 빠른 김재춘은 박정희가 거의 매일 옥천에 다니러 가는 것을 보고는 곧 결혼까지 가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 유계수는 언니를 자주 놀렸다. 아유 새까매, 언니는 눈이 삐었어? 뭐가 그리 볼 게 있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겨우 저런 사람한테 시집 가려고 해? 유경수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너무 그러지 마라. 얘 저 사람은 뭐 좀 다르지 않니? 난 뭔가 끌리는 데가 있더라. 이즈음 육종관은 자기 집에 뻔질나게 나타나는 박정희를 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어느 날 육종관은 이경령과 유경수가 있는 데서 들으라는 듯이 힘주어 말했다. 구사단 참모장 정도면 내가 잃어버린 닛산 트럭 정도는 찾아올 수 있을 거야. 거 조금만 신경 쓰면 찾아온다고. 유능한 사람이면 부하들을 시켜 찾아올 수 있다고. 광복 직후 귀국하는 일본군이 주고 간 닛산 트럭을 피란 중에 인민군이 몰고 가버린 사건이 있었다.
자동차 수집광인 육종관은 그렇게 잃어버린 트럭을 두고두고 원통해하고 있었다. 유경수는 아버지의 이 소원을 박정희에게 어렵게 이야기한 것 같다. 며칠 뒤 육종관은 대문 앞에 갖다 놓은 닛산 트럭을 발견한다. 박정희는 수송부대를 시켜 폐차 직전에 고물차를 하나 구해서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육종관의 기대는 이 고물을 보는 순간 실망으로 다시 분노로 바뀐다. 아니 걔가 성의만 있으면 싹 손보고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잖아. 군인들은 부속품이 공짠데 이 고물을 나보고 손보란 말이지. 하여간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니까. 어느 토요일 점심때 유경수는 송재관을 부르더니 오늘 박중영이 올 거니까 동생이 나가서 좀 봐 라고 했다. 잠시 후 도착한 박정희는 유경수와 송재관 두 사람을 차에 태웠다. 차중에서 박정희는 철렵을 좋아한다고 하더니 오리티 강가로 가자고 했다. 박정희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면서 어디서 났는지 수류탄을 들고 강물로 다가가서 안전핀을 뽑아 던졌다. 폭음과 함께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또 한 발 투척. 포말이 사그라지더니 죽은 물고기들이 허옇게 떠올랐다. 운전병과 송재관은 열심히 고기를 건져 담았다. 송재관이 기리를 올려다보니 박중영은 두 다리를 떡 벌린 채 양손을 허리춤에 괴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 유경수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유경수와 재혼하기로 결심한 박정희로서는 조강지처 김호남이 가출한 뒤 아직 호적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조카 박재석에게 또 독촉했다. 박재석은 그 전에 몇 번 김호남의 친정으로 가서 사정을 해보았지만 번번이 퇴짜였다. 박재석은 그날은 결판을 내야겠다고 결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선산군 도계면에 있는 박정희의 장인 김세호를 찾아갔다. 큰 절을 올린 뒤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이혼 도장을 찍어주셔야겠습니다. 김세호가 거절하자 박재석은 야무지게 나왔다. 법적으로도 가출하여 1년이 지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도장을 안 찍어주시면 김씨 집안에 관한 소문이 나쁘게 날 겁니다. 따님은 이미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던데요. 김세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쌈지를 열고는 나무 도장을 꺼내 박재석에게 던져주었다. 박재석은 가져간 서류를 내놓고 어르신네가 직접 찍어주십시오 라고 들이밀었다. 김세호는 눈물을 지으면서 도장을 꾹꾹 눌렀다. 1950년 11월 1일자로 호적이 정리됐다. 박정희와 김호남은 호적상 9년간 부부였으나 한 지붕에서 살았던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1948년에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와 대구로 가서 살던 큰딸 박재옥은 6.25 동란이 터지자 경주로 피난 갔다. 그때 12살이던 재옥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다. 엄마, 전 우리 집으로 갈래요.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제게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박재옥은 독하게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선산의 외갓집으로 갔다. 보름 뒤 박재옥은 다시 사촌오빠 박재석의 집으로 보내졌다. 비로소 박재옥은 안정을 찾고 국민학교 5학년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다. 충청도와 경북 지방의 산중에서 구사단이 인민군 패잔병을 상대로 한 속탕 작전을 벌임에 따라 11월 22일 사단 사령부는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했다. 박정희는 새 장가를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재물에 대해서 결벽 중에 있는 그로서는 스스로 나서서 결혼 경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어느 날 박정희는 군수참모 김재춘 중령에게 농반 진반으로 말했다. 김형, 이제 중신도 했으니 결혼도 시켜줘야지. 그래놓고는 한참 있다가 침울하게 말했다. 김형, 그런데 나 아무것도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김재춘은 풍족한 집안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는 직속상관의 결혼에 필요한 돈을 모으면서 식장 준비도 했다.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기생들도 김중령과 함께 결혼 준비를 도와줬다. 교육계에서 활약하고 있던 두용규와 이성조가 중심이 돼 청첩장, 예물 준비, 식장 물색에 나섰다. 뒤에 경북 교육감을 지낸 이성조의 증언. 피란을 와서 고생하고 있는 정의를 돕자는 뜻에서 대구에 사는 동기생들은 거의 다 모였을 겁니다. 마침 은사 김영기 선생이 대구에 계셔서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정희와는 만난 적이 없지만 허억 대구시장을 주례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을 기다리던 유경수는 이즈음 재봉틀을 돌릴 때나 바느질을 할 때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뒤 유경수 집안에서 유명해진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했다. 검푸른 숲속에서 맺은 꿈은, 어여쁜 꽃밭에서 맺은 꿈은 이 가슴을 설레어라 첫사랑의 노래랍니다.
그대가 있었기에 나는 그대의 것이 되었답니다. 그대는 나의 것이 되었답니다. 박정희는 유경수에게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딸 재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유경수는 차마 아버지 육종관한테는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치밀한 육종관은 박정희의 호적을 떼보고는 더욱 거세게 딸을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경영, 유경수 두 모녀는 육종관으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하니 이미 나를 받아놓은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 며칠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급기야 이경영이 남편에게 넌지시 귀뜸했다. 시인 박목월은 유경수 여사에서 그 직후에 있었던 부녀의 대화를 이렇게 재구성했다. 집안을 알아보았느냐? 아니요. 이 난리판의 군인에게 시집을 가다니 될 법이나 한 소리냐? 잘 생각해봐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만두도록 해라. 다소곳이 앉아서 듣고만 있던 작은 아씨가 고개를 들어 정면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군인으로 그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다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육종관은 딸을 설득할 수 없자 너네 멋대로 해 하고는 방을 나왔다. 그 며칠 뒤 송재천 중위가 군용 트럭을 몰고 와서 이경영의 집 대문을 두드린다. 유경수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모녀는 육종관한테 차마 결혼식을 올리러 간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경수의 동생 예수가 나섰다. 아버지한테 다가갔다. 예수야, 너도 네 언니 결혼식에 갈 테야? 그럼요. 언니 들러리를 서기로 했는걸요. 너네 멋대로 해. 넌 오늘부터 내 딸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다. 동생 유계수가 아버지 육종관으로부터 호통을 듣고 나오자 유경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육종관은 대전으로 간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다. 모녀는 대구로 떠나지 못하고 2시간쯤 기다렸다. 유경수는 인사만이라도 드리고 가야 한다고 마냥 기다리려고 했으나 예수는 언니,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척 해버리는 것도 로맨틱하잖아 하면서 출발을 권했다. 어머니 이경영이 나섰다. 너희 아버지가 언제 네 결혼 걱정하는 것 봤니? 어서 너희들이나 먼저 가라. 나는 내일 아버지 모시고 갈 테니. 유경수, 예수 자매는 군용 파카를 입고 송재천 중위가 몰고 온 트럭 짐칸에 타고 대구로 출발했다. 이날 집안에서 있었던 일로 해서 신경이 곤두섰던 유경수는 차 안에서 심한 위경련을 겪었다. 예수가 언니의 배를 주물러 줬지만 통증은 계속됐다. 밤 10시에 두 자매가 도착한 곳은 대구 삼덕동의 이정우 집 사랑채였다. 박정희 중령은 구사단 사령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옮겨오자 이 집을 얻어두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유경수를 사랑채의 한 방에 눕혔지만 유경수는 그날 밤을 딴 집에서 보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즉 1950년 12월 11일 유경수는 동생을 데리고 미장원에 갔다가 간밤의 고통으로 엉망이 된 얼굴을 보고 놀랐다. 예수는 언니,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떡하지? 하고 울상이 됐다. 이날 오후 어머니 이경영이 혼자서 대구로 내려왔다. 전날 밤늦게 돌아온 남편과 싸우고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점잖게 진행되었다고 전한다. 서로 옆방에 앉은 채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시기였다. 육종관이 자기 방에 앉아 집안도 알아보지 않고 딸을 치우는 부모가 어디 있나 하고 소리치면 이경영은 안방에서 영수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라고 외친다. 남편이 소시를 5명이나 집안에 들여도 순종하던 이경영으로서는 이런 점잖은 싸움도 대단한 도전이었다. 다음날 일찍 이경영이 대구로 출발할 때 이미 결심이 섰다. 이경영은 딸 편을 들기로 함으로써 육종관과 헤어지는 것이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사실상 별거 상태로 들어가고 만다. 육종관은 서울 사직동에 살던 큰 개성댁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이경영은 유경수와 함께 살게 된다. 순종적인 여성상의 전형처럼 보였던 이경영, 유경수 모녀의 육종관에 대한 반란은 그들의 내면에 그동안 쌓여갔던 바람 피우는 남자에 대한 공통된 증오심이 공동전선의 형식으로 발로된 때문이리라. 훗날 박정희는 정권을 잡자 친인척들의 집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이권 청탁 등 비행에 휘말리는 것을 감식해 했다. 서울에 살던 장인 집 앞에도 경찰이 진을 치자 육종관은 사위놈이 날 감시하려는구나 하고 이경영이 자주 출입하는 친척집에 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한다. 내가 영수한테도 전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여기 너희 외숙모 이경영이 자주 온다고 해서 찾아왔다. 내가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형사들이 우리 집에 와 앉아 있으니 성가셔 죽겠다. 너희 외숙모한테 이야기 좀 전해라.
제발 형사들 좀 보내지 말라고. 이 말이 박정희에게 전달돼 육종관에 대한 감시가 풀렸다고 한다. 박정희, 유경수의 결혼식은 12월 12일 오후 대구 계산동 천주교 성당에서 열렸다. 박정희의 가족으로는 큰형 박동희, 조카 박재석, 박영옥이 참석했다. 대구시장 허억이 줄에 서게 오르자 모닝코트를 입은 박정희 중령이 독특한 걸음걸이로 입장했다. 유경수는 꽃바구니를 든 두 소녀를 앞세우고 박정희의 대구사범은사 김현기 선생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다. 유경수의 들러리는 김재천 중령의 부인 장봉희와 유계수. 주례 허억은 신랑 신부와 만난 적이 없었다. 그는 주례사를 하면서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은 이라고 서두를 때 장례는 웃음바다가 됐다. 그러나 송재천은 얼굴이 하얘졌다. 송중희는 김재춘호로부터 신부용 금반지를 하나 사갖고 있었다. 그는 반지갑이 너무 커서 반지만 꺼내 호주머니에 넣어뒀다. 그런데 예물교환 시간에 맞추려고 반지를 찾으니 잡히지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송재천은 김재춘한테 돈을 타서 뛰어나갔다. 금반지를 새로 구입해 겨우 예물교환 시간에 댈 수 있었다. 송중희가 나중에 차분히 반지를 찾아보니 시계 호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이날 박정희의 은사 김영기는 이런 요지에 축사를 했다. 창천의 기러기 훨훨 날아가는 맑고 개논을 신랑 박정희 군과 신부 유경수 양은 바라건대 세상은 회오리 바람처럼 그칠 줄 모르니 신랑의 억센 기품과 아름다운 신부의 온화함이 화합돼 서로 도와 푸른 강가에 원앙새 한 쌍 훨훨 날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애썼던 대구사범 동기생 이성조의 회고. 하객은 비교적 많은 편이었지만 피로연은 조촐했죠. 전란 중이라 뭐가 있었겠습니까? 동기생들이 밤새워 피로연을 준비했는데 성당 뒤편에 밤, 대추, 오징어로 한상 차렸습니다. 순수한 우정으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우리 동기생들은 다짐을 했어요. 박정희의 신혼생활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지는 말자고 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각각의 삶 속으로 돌아갔죠. 전쟁 중에 모두가 갈 길이 바빴거든요. 박정희도 결혼식 다음날 사단사령부로 출근했다. 신혼여행이란 개념이 생소하던 때였다. 박정희가 세든 사랑채는 방이 3개였다. 큰 방은 박정희, 두 번째 방은 이경영과 유경수, 유계수, 세 번째 방은 운전병과 부관이 썼다. 이 집에는 부엌이 없었다. 유경수는 예수와 함께 현관을 부엌으로 개조했다. 박정희는 퇴근하고 귀가해 식사를 할 때는 주로 처제와 대화하는 편이었다. 그는 아내를 영수라고 불렀고 아내는 저 보세요 라고 얼버무렸다. 박정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는 따뜻하게 데운 쇠순물을 대야에 받쳐들고 마루에 서 있었다. 유경수는 머리를 곱게 빗고 엷은 화장도 했다. 유경수는 집안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정희로서는 처음으로 안락한 가정생활을 맛보게 된 것이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